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드디어 방사청이 하나오션과 KDDX 건조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계약 규모는 8,380억 원이라고 하고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하나는 KDDX의 상세 설계와 초도함을 건조해서 2032년까지 우리 군에 인도하게 됩니다. 정말 이 사업은 부침이 많았던 사업인데요. 원래 이 사업은 처음에는 2019년부터 건조에 들어가서 2024년에 해군에 초도함을 인도하기로 되어 있으나 갑자기 해군에서 이지스함 3척을 추가로 건조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대폭 밀렸고, 그리고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2024년에 초도함 건조를 시작해서 2030년에 초도함을 해군에 인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사청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사업 일정은 2년 동안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서 총 사업 일정은 또다시 2년이 지연되었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다행히 다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다만 이번 사업은 기본 설계를 현대가 있으나 최종적으로 상세 설계는 한화가 하게 됨으로써 당연히 함선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미 한화는 현대의 설계가 낙후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이미 해군에게 KDDX의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화가 설계하는 KDDX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얼마 전인 7월 29일에 우리 K2 흑표 전차와 그리고 차륜형 장갑차가 페루에서 있었던 군사 퍼레이드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취소되어서 말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우리는 페루의 흑표 전차와 그리고 차륜형 장갑차를 수출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3대의 흑표 전차와 그리고 6대의 차륜형 장갑차를 페루 현지에 보냈고, 원래는 이 차량들이 7월 29일 10시에 있을 페루 독립기념 군사 퍼레이드에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페루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퍼레이드에는 차륜형 장갑차만 참여를 하고 흑표 전차는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그 이유는 원래 페루가 이번 사업에 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군사 퍼레이드에 우리 흑표 전차를 참여시킬 생각이었지만 페루 국방부가 계약 체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라고 했는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첫 성급금으로 15억 달러를 준비해야 했지만 엘니뇨 현상에 따른 피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했고, 그래서 당초 계획된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못했고, 현대로템과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흑표 전차가 7월 29일 민군 합동 열병식에 참가할 수 없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 이 기사는 페루 현지 언론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최소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이 기사는 완전히 잘못된 기사라고 합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현대로템 측에서 반박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지금 페루와의 흑표 전차 도입 절차는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흑표가 퍼레이드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계약 체결 문제가 아니라 페루 현지의 도로 사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웃기는 게 수도 한가운데 있는 도로에서 이루어진 퍼레이드인데 도로 문제로 전차가 퍼레이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게 정말 웃기는데요. 솔직히 그리고 이게 우리 흑표 전차를 페루가 선택할 수밖에는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루는 지형의 고도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고 더욱이 산악 지형이 많은 지형인데요. 그리고 지금 페루가 운용하는 전차는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T-55 전차와 프랑스로부터 도입한 AMX-13 전차입니다. T-55 전차의 무게는 36톤이고 AMX-13은 프랑스가 만든 경전차로 무게가 13톤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형의 무게가 70톤에 육박하는 미국이나 독일제 전차를 운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흑표 전차도 도로 사정 때문에 수도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퍼레이드에 참여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전차를 운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번 사업에는 우리 흑표 전차뿐만 아니라 미국의 M1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도 참여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문제. 그러니까 도로 사정이 열악한 고원지대에서 전차를 운용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흑표 전차가 선정된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페루가 우리 흑표 전차 도입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기사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7월 31일에는 우리 흑표가 페루의 전차 도입 사업의 우선 후보 기종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원래 알려지기로는 페루가 도입한다는 전차와 장갑차의 수량은 전차 54대와 그리고 차륜형 장갑차 141대였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페루가 도입하는 흑표 전차의 수량은 150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차륜형 장갑차의 수량은 280대라고 합니다. 이번 사업의 후보로는 독일 레오파르트 2 E6 모델과 미국의 M1 A1 및 M1 A2 에이브람스 전차, 그리고 중국의 MBT 3000 전차였다고 하고요. 우선 미국과 독일은 가장 최신형 모델이 아닌 것으로 봐서는 중고 모델로 보이고요. 중국의 MBT 3000은 중국의 수출용 전차인 VT4 전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VT4의 대당 가격은 490만에서 500만 달러 선으로 대략 65억에서 68억쯤 하는 가격으로 우리 흑표 전차의 절반 가격도 되지 않는데요. 결론은 페루도 나름 저렴한 전차들. 그러니까 독일과 미국의 중고 전차와 중국산 전차까지도 고려를 했지만 우리 흑표 전차를 선택했다는 것이고요. 재미있는 점은 이번 사업에는 터키와 폴란드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터키가 제안한 건 당연히 알타이 전차였을 것이고 폴란드가 제안한 모델은 흑표 PL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웃기게도 이번 사업에는 우리 흑표 형제들이 전부 참여를 했는데요. 결론은 페루가 선택한 건 우리 흑표 전차입니다. 아마 알타이 전차와 흑표 PL은 그 가격이 우리 현대로템의 흑표 기본형에 비해서 너무 비싸서 선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흑표 기본형은 수출 가격으로 대략 120억 정도 하는데 흑표 PL이나 알타이는 훨씬 비싼 전차이니까요. 그리고 무게도 우리 흑표 기본형이 중국산 전차를 빼고는 가장 가볍죠. 중국산 전차인 VT4도 무게가 52톤으로 우리 흑표에 비해서는 가볍지만 문제는 VT4의 엔진 출력은 1300마력으로 엔진 출력이 1500마력인 우리 흑표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출력 대비 중량은 우리 흑표가 가장 우수합니다. 결론은 이번에 페루가 전차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려사항은 바로 도로 사정이 열악한 페루의 고원지대에서 가장 기동성이 좋은 전차를 고르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전차가 바로 우리 흑표 전차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흑표 전차가 우선 협상 기종으로 선정되었다고 하고요. 다만 이번에 우선 협상 기종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아직은 우리 흑표 전차가 완전히 선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페루의 전차 사업을 우리가 가지고 올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페루 측에서는 초도 물량으로 18대와 그리고 추가로 28대의 전차를 도입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총 46대의 전차를 우리 현대로템으로부터 직도입한다고 하고요. 나머지 104대는 페루 현지에 공장을 건설해서 현지에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페루 정부에서는 2,7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대략 3,800억을 들여서 페루 현지의 흑표 전차 조립 공장을 만든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대로템 측에서는 30%의 현지화 비율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직 정식 계약까지 체결한 건 아니지만 페루의 전차 도입 사업에서 우리 흑표 전차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페루 현지에서 나왔던 페루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기사는 잘못된 기사가 확실해 보이네요. 아무튼 그래서 페루 전차 사업은 안심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페루 전차 도입 사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KDDX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날 한화에서 드디어 방사청과 KDDX의 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사업의 사업비는 총 8,380억 원이라고 하고요. 초도함을 건조해서 인도하는 건 2032년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해군의 인도 전에 각종 시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초도함 진수는 대략 2029년이나 2030년경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대략 8,380억이지만 상세 설계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 설계비를 빼고 순수하게 함선 건조비는 대략 8천억 원 정도 될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KDDX는 경하 배수량으로 대략 7,100톤급 함선이고 만재 배수량으로는 대략 9,000톤이나 하는 함선인데 건조 비용은 고작해야 8천억 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건조비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작은 건데요. 실제로 재미있는 건 얼마 전에 한화의 특수선 사업부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는데요. 한화의 특수선 사업부의 2분기 실적은 3,272억 원이었는데 영업손실을 29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럼 한화의 특수선 사업부가 이번 분기 적자를 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이번 분기에 한화는 해외 수주분보다 국내 물량,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에 대한 물량의 비중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화에 비해서 HD현대의 특수선 사업부의 실적은 좋았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HD현대는 한참 필리핀의 군함을 건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군함을 건조하는 것보다도 우리 해군의 군함을 건조하는 게 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인데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한화가 KDDX를 건조해도 큰 이익은 볼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오히려 적자를 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업체들이 우리나라 군함을 건조하려는 이유는, 특히 KDDX를 건조하려는 이유는 역시 최신 군함 설계를 확보해서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미 한화와 현대 둘 다 수출형 군함 설계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 함선들은 말 그대로 설계도상의 군함에 불과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함선들을 도입한다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그 설계들의 신뢰성이 입증이 되지 않아서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군에 납품을 해서 입증된 최신 군함의 설계를 가지고 있는 게 무척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KDDX 사업을 따낸 한화는
바로 KDDX의 설계 변경을 이미 요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화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군대에 납품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최신 수출용 함선의 설계를 가지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화가 생각하기에 가장 수출에 적합한 함선의 설계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건데요. 당연하지만 한화가 변경을 요구한 설계는 저번에 한화가 선보인 7,400톤급 수출형 수상함으로 KDDX의 설계를 변경하자고 해군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 함선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난 4월경에 개최된 이순신 방산전시회에서 선보인 모델인데요. 이 함선은 스마트 함교와 그리고 AI 기반 피해 복구 체계를 적용해서 승무원의 숫자를 최대 70명까지 줄인 함선인데요. 참고로 우리 KDDX의 승무원의 숫자는 150명입니다. 당연하지만 이 함선의 승무원의 숫자가 대폭 줄어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 상당히 많은 인원이 상시 근무를 해야 하는 함교를 AI를 활용해서 근무 인원을 3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항상 일정 인원이 근무를 해야 하는 기관실을 무인화해서 모든 함선의 통제를 CIC로 집중을 해서인데요. 그런데 이 방식은 제가 이미 이야기했지만 한화가 개발한 건 아니고 바로 일본의 모가미급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당연하지만 일본도 이 방식을 개발한 건 아니고 일본도 독일의 방식을 모방한 것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독일의 방식을 모방한 이유인데요. 원래 이 방식을 처음 도입한 건 독일이 처음도 아닙니다. 원래 이 방식은 독일의 군전에도 미국에서 연안전투함에 적용했던 방식이고 또 일부는 이스라엘에서 적용했던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 방식을 도입했다가 완전히 폭망했고 그나마 이 방식을 도입해서 성공한 게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 방식을 모방한 건데요. 그런데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 방식은 그 어느 나라도 주력함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독일이 새롭게 주력 방공함으로 개발 중인 F-127급 방공함의 승무원도 대략 18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새롭게 건조한다는 SPY-7을 탑재한 신형 이지스 순양함도 승무원 숫자가 대략 240명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방식을 적용한 독일과 일본도 절대로 주력함에는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만일 적에게 피격되었을 때 피해 복구 때문인데요. 일본의 모가미급이 이런 CIC 중심 방식을 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가미급은 2성급 함선이기 때문에 만일 적에게 피격되면 함선을 복구하는 것보다 그냥 함선을 버리고 퇴함하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적에게 피격되었을 때 함선을 포기하지 않고 복구를 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승무원 숫자가 보장이 되어야 하고 그 숫자가 함선의 크기에 상관없이 150명에서 180명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지만이 함선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가 가능합니다. 당장 한화의 주장처럼 함선의 운용 자체는 자동화를 하면 70명에서 80명으로 운용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바로 피해 복구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주력함을 일본의 모가미급처럼 한번 피격되었다고 버려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한화 측에서는 현대적인 군함은 적에게 피격되면 어차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리는 게 좋다는 주장을 하지만 문제는 피격되면 당장은 군함이 제 기능을 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피해 복구를 하고 항구로 돌아가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함선을 빠르게 복구를 해서 전력 유지가 가능하지. 주력함을 적에게 피격 한 번 되었다고 해서 버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 의견은 우리 해군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고 바로 이 피해 복구 문제로 한화의 제안을 해군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화는 현대가 수행한 기본 설계를 버리고 한화의 수출형 함선을 기반으로 상세 설계를 할 것을 요구한 거지만 해군에서는 이미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함선에 들어가는 전동 모터를 현대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개발한 국산 피해 모터를 탑재하자고 제안했지만 한화는 국산 피해 모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고 이미 충분히 안정성이 입증된 수입산 AEM 모터를 제안했는데요. 아마 이 제안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게 해군 입장에서도 외국에서 성능이 입증된 AEM 모터가 결함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예상한 것처럼 모터는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과거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사업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그렇다고 해도 한화는 이 함선을 수출용 함선으로 개발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함선을 미국에도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함선을 최대한 자동화해서 승무원 숫자를 줄이는 데 집착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함선을 미국이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력함이지만 미국에서는 2성급 호위함이고 그래서 당연히 미국은 이미 LCS 등에서 한화가 주장한 방법을 사용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고 특히 미국이 그런 방법을 시도한 이유도 미국도 승조원을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고 미국의 KDDX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승무원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화는 아예 함선을 새로 설계할 정도로 극단적인 승무원 감소는 해군의 반대로 불가능하겠지만 여전히 허용하는 한에서는 승무원의 숫자를 줄이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KDDX는 최종적으로 승무원 숫자는 120명에서 130명 정도까지는 줄어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한화는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현대의 기본 설계를 사용하는 걸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건 현대가 시행한 기본 설계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미 기본 설계를 수행한 7,400톤급 수출형 함선으로 기본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저는 만일 한화가 사업자가 되면 기본 설계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건데요. 다만 이미 한화는 기본 설계를 끝낸 함선 설계가 있으니 그걸 활용하자는 건데요. 문제는 그 설계는 우리 해군이 요구하는 것과는 운영 방식이 너무 틀렸고, 그래서 이미 해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현대의 기본 설계를 부분 변경하거나 아니면 KDDX의 상세 설계에 현대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한화가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온다면 한화로서는 최악의 경우 KDDX의 상세 설계에 현대가 참여하는 일까지 발생을 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무리한 요구는 한화도 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KDDX의 기본 틀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페루의 흑표 논란 문제와 한화가 KDDX의 설계를 변경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분명한 건 페루의 흑표 전차 도입 사업이 페루 정부가 실행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중단되었다는 건 잘못된 기사라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우리 흑표 전차가 완전히 선정된 건 아니지만 이 사업에서 엄청나게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KDDX의 사업자로 한화가 선정되면서 한화는 KDDX의 설계를 대대적으로 변경하고 싶어 하지만 이미 해군의 반대에 직면해서 그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KDDX의 설계는 어떻게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